지금도 서방에서는 이거 계속 끌면은 러시아가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못 버리는 거죠. 지금 이 상황에서는 러시아 말을 들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어쨌건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 데이터를 봤을 때 러시아의 승리라고 보고 네. 거기에 대해서 승산 없는 전쟁, 계속 엄청난 지원금이 됐든 네. 여러 가지 네. 투입되는 그 희생물들이 있잖아요. 네. 인력이 됐든 돈이 됐든 네. 시간이 됐든 왜 서방 세계가 인정을 안 할까요? 그 서방 세계 이게 이 전쟁 자체는 처음부터 러시아를 뭐 무너뜨리겠다 이런, 그러니까 러시아한테 싸워서 전쟁에서 이기겠다 이런 게 아니었고요. 전쟁을 벌려가지고 러시아의 군사력을 계속 팽창시키면은 경제가 무너질 거다. 그럼 경제를 무너뜨리면은 정권이 무너진다. 사람들이 민심이 흉흉해지고 하면은 푸틴 세력들을 안에서 반란이 일어나든지 선거가 일어나든지 아니면 무슨 내부 뭐 우리가 이야기하는 레짐 체인지라 그러죠. 어떤 그런 게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해가지고 한 거죠. 그 계획은 처음부터 이 2019년 랜드 보고서에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은 군사력을 가지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도한 팽창을 유도한다, 군사력을. 그래서 러시아의 경제 균형을 무너뜨리고 취약 지점도 석유기 때문에 석유 천연가스를 수입 못하게 하고 그 사이에 미국 액화 천연가스를 사게 하자, 유럽이. 그리고 상업과 금융 제재를 하면은 러시아가 견디지를 못할 거니까 내부 반대를 뭐 이렇게 그것도 약간 뭐 이렇게 부추기고 해가지고 러시아의 이미지를 훼손한 다음에 나토 동맹국들이 이제 반러시아 군사 활동을 이렇게 증가하고, 그래서 가장 약점이 우크라이나니까 우크라이나에 군사 지원을 해주자 이렇게 계획대로 한 거예요. 요대로 했고 실제로 그걸 하면서도 그때 그 보고서에서는 어떻게 쓰는 거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 러시아가 반발을 할 거고, 그리고 미국의 동맹국들이 군사적 비용이 굉장히 부과되죠. 우리나라도 군사적 비용이 많이 부과됐거든요. 그리고 미국 자체에도 정치적으로 비용을 부과한다. 사실 정권이 바뀌었죠. 그리고 그 우크라이나에서 군사적 자원과 무기 공급을 늘리는 것이 이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실현 가능한 옵션이나 하지만은 분쟁이 확산된다, 광범위하게. 그래서 이걸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이 사람들도 아이디어는 냈지만 부작용에 대해서 이제 알고 있었던 거죠. 사실 그대로 일어났어요. 다만 러시아 경제가 무너지지 않은 거죠. 러시아 경제가 공격 포인트였거든요. 군사적으로는 뭐 전쟁을 시켜서 계속 전쟁을 끌면은, 지금도 서방에서는 이거 계속 끌면은 러시아가 무너지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래를 못 버리는 거죠. 그렇다면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서방 세계 이 전략이 아직까지 희망을 가지고 있다면 계속해서 좀 전쟁이 좀 지루하게 희생이 더 커지게끔 놔둘 가능성도 크다고 봐야겠네요. 이제 그 전에 유럽 경제가 무너져 버렸죠. 지금 이걸 3년 동안 하면서 미국 경제가 무너졌고요. 미국 경제는 이제 물론 트럼프 일기하고 좀 관련이 있겠지만 1분기에 뭐 마이너스 성장할 정도로 있고, 유럽은 특히 독일은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독일은 지금 리세션 상태입니다. 테크니컬리. 벌써 마이너스나 뭐 여튼 이런 게 너무 오래 했고, 독일은 고비용 구조가 돼버렸어요. 러시아산 석유와 천연가스를 못 쓰면은 그 공장들 다 뜯어가 이미 다른 데 가고 있어요. 폭스바겐 같은 데서는 심지어는 이제 군수 공장으로 바꾸려 하고 있어요.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 지금 시점에서 전쟁이 더 이렇게 지나간다 하더라도 러시아가 서방 세계가 의도한 대로 경기 침체를 당할, 그러니까 경제가 붕괴될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없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현재는 낮죠. 그러니까 인도하고 그 중국하고 그 상당히 협정을 맺어가지고 지금 중국에서 어떤 석유 수입의 90%를 러시아에서 쓰는 거 뭐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 수치는 제가 정확하게 지금 기억을 못 하겠는데 상당히 많이 우회를 했고요. 물론 국제 유가가 떨어지면은 그러나 말나 조금 이제 러시아 경제가 좀 적을 받겠죠. 그렇지만은 현재까지로는 러시아 경제는 좀 과열 상태거든요. 오히려
작년 말에 이제 러시아 이제 경제부 장관이 보고를 할 때 4% 성장했다 보고를 하니까 내년에 3%로 좀 낮추어라. 너무 빨리 성장이 안 좋다. 이럴 정도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러시아 경제가 조금 에너지가에 좀 취약하기는 합니다. 네. 취약하긴 하지만은 지금 이미 굉장히 굳건하게 이렇게 다져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게 뭐 그냥 픽 쓰러지고 2000년대 초반처럼 이렇지는 않을 거예요. 근데 지금 1990년대 같이. 서방 세계에 처음 의도했던 대로 예. 이게 러시아 경제가 좋다는 얘기는 결국 그 군수 경제 때문이잖아요. 무기 생산을 많이 하고 이 전쟁에 투입되는 여러 가지 그 인건비라든가 결국 이것이 다 나중에 부담으로 돌아와서 이게 다 부채로 가고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아, 그런데 러시아는 그 부채 비율이 10몇 %밖에 안 돼요. 아, 국가 부채가. 예, 그러니까 그 2000년대 초반 푸틴이 집권하고 나서부터 나라가 그러니까 1990년대는 러시아가 네. 거의 깡통 국가였거든요. 네. 그런데 그 사이에 러시아가 굉장히 회복한 겁니다. 회복한 경제가 있는데다가 지난 3년 동안 제재를 했지 않습니까? 네. 제재를 하니까 이제 국내 산업들이 이제 서방에 의존하는 소비재 산업들이 되게 많았어요. 예를 들자면은 보잉에서 주는 비행기 엔진이나 비행기 부품들을 공급을 안 해줬어요. 그래가지고 그 부품을 국산화를 시작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 반도체 그때 노재팬 운동할 때 뭐 그 우리가 소부장 국산화 했듯이 이제 그 전부터도 이제 쭉 이렇게 자국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특히 민항기 엔진 PD14 같은 경우는 그 전부터 10년 전부터 개발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가속화됐죠. 이 상황이니까 굉장히 가속화해가지고 지금 이걸 달고 민항기에 이렇게 달고 다른 그 버전으로도 업그레이드하고 이것 중에 하나가 중국도 민항기 그 엔진 때문에 좀 문제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기술 협력을 하는지 주문을 하든지 이렇게 하니까 이제 중국이 이번에 미국하고 그 무역 분쟁하면서 보잉 거를 다 취소해 버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엔진을 쓸 가능성이 있죠. 그러니까 이게 대략 러시아는 경제 제재로 그동안에 자기가 못했던 이제 소비 산업이나 이게 민간 산업의 약한 부분을 상당히 올라갔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물론 자동차 같은 경우는 안 될 거예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수출하지 않고는 경쟁력이 없거든요. 그렇죠. 러시아가 1억 5천만 원이지만 우리보다 3배 되지만은 자동차 소비가 3배 많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자체로 이렇게 또 우리나라 현기차 같은 경우도 세계 시장이 있기 때문에 수백만 대 생산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 소비량으로는 세계적인 경쟁력을 못 가지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안 되지만 그 외의 것들은 충분히 가능한 거죠.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말씀하신 대로 이 전쟁 결국은 러시아의 승리로 이러저러한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끝날 수밖에 없는 환경이다라고 저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럴 가능성이 되게 높죠. 경제라는 것은 예측 곤란한 면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체질은 분명히 튼튼해졌지만은 그래도 굉장히 중요한 게 자원의 가격이니까 자원 가격이 예를 들어서 세계적으로 경기 침체가 와가지고 한 몇 년 이렇게 곤두박질 치거나 하면 러시아가 재정이 좀 힘들겠죠. 그렇지만은 부채 비율이 굉장히 낮기 때문에 상당히 회복할 수 있는 어떤 체질이 있다고 보여야 되는 거죠. 네. 과거에 모라토리움 이런 시절은 아니거든요. 그렇군요. 예. 사실 처음에 전쟁이 벌어지고 여러 가지 그 규제, 경제 제재들이 막 발효가 됐을 때 금방 좀 쓰러질 줄 알았는데, 네. 근데 이제 그 결국 이렇게 된 데에는 서방의 그 예상이 어긋났던 데에는 그 석유, 에너지를 중국이라든가 아까 말씀하셨듯이 인도가 사줬기 때문에 경제가 돌아가고 현금이 들어와서 예. 그런 거 아니냐. 예. 그렇다면 왜 이쪽을 못 막았을까. 이러한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외교력의 차이죠. 그러니까 이제 그동안에 중국은 계속 이제 서방의 특히 미국의 견제를 받아온 상태고요. 그리고 인도 같은 경우는 양다리를 걸치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인도하고 소련 시절부터 러시아는 그 인도하고 관계가 깊었어요. 그래서 아무리 뭐 그 전에 오바마 시절에 그 소위 말해서 인도 태평양 해가지고 뭐 이게 쿼드 이런 것도 만들고 별것 다 해가지고 인도를 끌어들리 했지만 인도는 과거 그 관계를 이렇게 유지를 했어요.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항상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데 인도가 세계 최대 인구를 가진 나라고 시장이 크고 잠재력이 있기 때문에 어느 나라도 무시를 못 하거든요. 중국처럼 금방 되지는 않겠지만은 언젠가는 중국처럼 되려고 하는 나라니까 그래서 아마 외교적으로 좀 불가능했고 우리가 이거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이 러우전에서 이야기하지 않는데 러시아 중앙은행장 나비알리나 그분의 능력에 대해서 아무도 이야기를 안 하거든요. 그분이 상당히 능력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아마 전쟁은 국방부 쪽에 군인들이 했겠지만 경제를 때리는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막고 그 전에 또 특히 이제 결제 시스템 같은 거 자국 통화로 한다든지 이런 것들 미리 준비하고 했던 것은 2014년도 크림 합병 이후에 제재를 받은 다음에 8년 동안 준비해온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휴전이 됐든 종전이 됐든 이제 이 전쟁이 끝나고 나면 러시아, 우리가 지금 우크라이나 재건에 대해만 이야기하고 있는데 진짜 그런 경제력을 바탕으로 러시아 재건이 우크라이나 영토가 러시아께 된다고 했을 때 이쪽에 대한 재건이 더 큰 어떤 비중을 하지 않겠느냐 이러한 시각들이 있거든요. 근데 러시아의 재건을 과연 서방 세계가 도와줄까? 이거에 대한 또 의문이 생기네요. 예, 러시아 재건을 서방 세계가 도와줄 리는 만무하고요. 러시아가 지금 돈바스 지역에 차지한 지역을 보면은 거의 다 가로를 내놨어요. 그러니까 제 생각에는 거기에 사람들이 다시 돌아와서 살게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굉장히 걸릴 거니까 러시아는 새로운 그림을 그리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처럼 부서진 것을 없애고 한다기보다는 아마 그 장소들을 뭔가 좀 다른 시설로 만들고 이런 여러 가지 계획을 하겠죠. 그래서 주로 그쪽은 그래도 광산이나 이런 지역이 많기 때문에 그것들은 계속 살려놓겠죠. 경제 활동을 해야 되니까. 그러면 그거 하면서 생기는 여러 가지 부수 시설이나 사람들이 있어야 되니까 이런 걸 하겠지만은 거기를 대대적으로 개발할 것이다 이런 생각은 좀 하기 힘들고 그리고 러시아가 항상 노동력이 부족하거든요. 네. 그거 아마 그게 거의 급히 개발할 가능성이 좀 적다. 그러니까 아마 북한 사람을 그래 이번에 한 7, 8만 명이 중국행이 아니라 러시아행으로 바꿨다고 이런 뉴스들이 나오던데요. 저는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확인이 좀 불가능한 거고요. 그런데 일단 우리가 이제 탄약 지원하면서 이제 그리고 경제 제재도 동참하면서 러시아가 우리를 이제 비우호국으로 지정했고 우리하고 관계가 있으니까 이제 푸틴은 계속 경고를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뱉은 말이 있기 때문에 북한하고 관계가 좋아져야 되는 거는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이제 좀 거저먹은 거죠. 그런 게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분간은 북한이 옛날처럼 90년대처럼 쫄쫄 굶고 하는 것을 놔두면 러시아 체면에도 문제가 되니까 뭔가 지원해 주겠죠. 그러니까 노동력이 부족하고 저희 자원이 많고 하니까 서로 그걸 교환하는 식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서방에 들어가서 그걸 지원한다. 이거는 좀 생각이 힘든 그런 상황이라고 봐야 됩니다. 그렇다면 경제 규모라든가 기술이라든가 산업의 발전상이라든가 여러 가지를 봤을 때 러시아가 한국을 원할 것이다. 이런 분석들도 좀 있던데 이거보다는 오히려 수혜가 중국과 북한이라든가 이런 그들의 어떤 동맹 국가들이 우선된다라고 봐야 되겠군요. 무엇을 원하는지에 따라 다릅니다. 우리가 분명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게 있고요. 이제 못 해주는 게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쇠빙선을 만들겠다. 그러면은 우리한테 자기네도 쇠빙선 만들 기술은 있지만은 우리처럼 잘하지는 않잖아요. 원자력 추진 쇠빙선 이런 거 만들어요. 그렇지만 그것만 가지고 되는 건 아니니까. 그러려면 이제 후방에 조선 산업이 발달해 있어야 되는데 이제 과연 그러냐? 우리가 쇠빙선 주문해놨던 게 중간에 러우전 나면서 이제 중간에 공중분해된 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은 우리나라 자동차 같은 경우가 이제 들어와가지고 중국산 자동차가 아무래도 러시아 소비자한테 좀 기여도가 떨어지니까 우리가 들어간다든지 이런 산업들은 분명히 있어요. 산업들은 있기 때문에 통째로 중국이나 우리나 이렇게 할 사항은 아닐 거고요. 러시아가 어쨌든 수요가 생기는 쪽에는 우리가 할 수 있겠죠. 그 관계는 이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그 사이에 좀 우리하고 사이가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근데 가장 시장에서 좀 기대하는 거는 인프라, 이 건설 쪽에 대한 인프라 사업 이거를 많이 기대하던데 이거는 그럼
조금 어렵다고 봐야겠네요. 현재까지로는 이제 러시아 계획이 안 나와 있기 때문에 만약에 시나리오를 짜서 러시아가 그전처럼 복원한다 이러면 이제 뭐 어떻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물론 그 돈바스 지역 그쪽이가 이제 중공업 지역이고 광업 지역이기 때문에 소득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산업이 계속 살아나면은 거기서 분명히 이제 뭐가 생기겠지만은 뭐 완전히 이제 종전되고 난 다음에 생각해야 되겠죠. 네. 자, 그렇다면 종전. 하여튼 정말 안타까워요. 나오는 뉴스들 보면은 우크라이나도 그렇고 러시아 군도 그렇고 민간인들도 그렇고 희생이 정말 크고 불쌍한데 야, 빨리 끝내야 될 것 같은데 어떤 조건이어야지만 이 끝날까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러시아 말을 들어주는 수밖에 없어요. 러시아가 완전히 이기고 있기 때문에. 네, 러시아는 이 우크라이나 전쟁 자체를 뭐 이게 중요한 전쟁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이거는 병으로 따지면 정상이라 생각해요. 병은 안보 체제가 불안하니까 계속 너희들이 우리를 침략하는 구조가 병이니까 우리가 협정을 맺어서 그런 거 하지 말자고 하는 거고, 이제 서방은 지금 단결해 가지고 그걸 만들 입장이 못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제가 그 전부터 한 이야기가 협상보다 종전이 빠를 거다. 전쟁 나가지고 끝날 상황이 더 크다.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협상이 어렵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협상을 쉽게 이야기하는데 트럼프도 쉽게 이야기에 실패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러시아가 이야기하는 걸 들을 생각이 없어요. 그럼 뭐 그게 접수 자체를 안 하고 있는 상황이니까 협상이 전전이 안 되는 거죠. 그런 상태에서 뭔가 비즈니스 딜을 이야기하는 건데, 뭐 러시아는 비즈니스 딜은 좋다 항상. 근데 이제 자기들이 제재 풀고 해야 되는 그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러니까 러시아는 뭐 비즈니스 딜은 자기 경제에 도움 되는 거니까 누구 와서 돈 들여서 개발해줘서 발굴해 가겠다는데 자기 돈이 없으면 그게 좋은 거잖아요. 뭐 그런 건데 항상 환영하는 거죠. 협상하고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은 러시아가 원하는 대로 해야지만 예. 최대한 들어줘야지만 될 수 있다. 근데 이게 우크라이나 젤린스키 이쪽에서는 이걸 들어주면 또 자기들의 권력이라든가 정치 생명이 끝난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들어줄 수가 없잖아요. 그들은. 그럼 이게 평행이 닿지 않는 서로 완전히 다른 평행선 같은데요. 예, 그러니까 협상이 안 되면은 그 전쟁이 끝까지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그 존 맥케인 같은 그 돌아가신 분이죠. 그 상원의원이 최후의 우크라이나인까지 싸운다 그랬거든요. 최후의 미국인이 싸우는 게 아니고 최후의 우크라이나까지 싸운. 이게 약간 남은 나라 전쟁하면서 인명을 경시하는 거잖아요. 네. 이게 지금 트럼프 대통령 분명히 계속 목숨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목숨이 굉장히 많이 희생되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죠. 아무도 그거에 대해서 뭐 아무도 신경을 안 쓰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볼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좀 단호한 결정을 하거나 아니면은 트럼프가 그냥 조금 있다가 이제 아예 지원을 중단해 버릴 가능성이 있어요. 네. 그러면은 이제 유럽이 좀 테이크오버 하겠죠. 그렇죠. 유럽이 테이크오버 해도 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처럼 할 수는 없거든요. 미국이 온갖 위성 자산 같은 거 다 주기 때문에 이제 그까지 이게 사실은 끝낼 수 있는 것은 트럼프 손에 많이 달려 있는데 트럼프도 체면이 있기 때문에 뭔가를 얻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광물 딜 같은 걸 얻었는데 사실은 그게 약간 사기성 딜인데 어쨌든 지금 잘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평가는 안 되지만 어쨌든 체면할 걸 하나는 걸어놨어요. 그렇지만 뭔가 지금 여기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유럽도 말을 안 듣고 이제 러시아는 뭐 굉장히 나이스하게 이야기해 주는데 하나 통하지 않으니까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말은 잘 받아주는데. 예. 우크라이나는 전혀 뭐 우크라이나는 할 생각이 없고 네. 그런 상황이죠. 그렇다면 이제 진짜 미국이 손을 떼거나 아니면 진짜 우크라이나 스스로 더 이상 싸울 수 있는 능력인가 완전히 참패하는 순간이 이 전쟁의 마지막 순서라고 봐야 될 가능성이 크군요. 예, 뭐 현재 연장선상이 그렇습니다. 제가 저기 작년에 그림을 했는데 이렇게 지금 트럼프하고 푸틴이 지금 이 딜을 하는데 뭐 카드가 하나도 없는 걸 이렇게 누가 이렇게 그린 겁니다. 이게 거의 정확한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예, 그렇고요. 이게 이 전쟁이 한 5가지 차원의 전쟁이 동시에 일어나고 있거든요. 뭐 이렇게 옛날부터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서방의 건권 세력하고 각국의 민족주의
간의 대결이 있습니다. 뭐 딥스테이트나 뭐 그 네오콘이나 이런 말씀을 들어보셨겠지만은 현재 유럽 내에서는 이제 민주주의가 좀 사라진 상태예요. 이걸 지난 2월달에 미넨 안보회의에서 벤스 부통령이 연설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유럽 사람들이 엄청 화를 냈는데 새파란 젊은 사람이 와가지고 그 교육시키고 가니까. 근데 유럽은 사실 직접 선거하는 나라가 하나도 없어요. 네. 다 국회의원들이 선거하거든요. 간접 선거죠. 우리가 뭐 70년대, 80년대 뭐 내각제, 뭐 의원 내각제 뭐 이런. 뭐 그렇죠. 그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뭐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를 해가 선거 그런 것도 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제 그거를 6.29 6월 항쟁을 통해서 이제 그걸 직접 선거로 바꿨는데 러시아하고 미국만 직접 선거를 해요. 네. 나머지는 다 직접 국민들이 안 뽑습니다. 그러니까 그 어떤 식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루마니아나 조지아나 프랑스 심지어 독일에도 이 후보 자격을 문제 삼아요. 루마니아는 1차 대선에서 1차 대선 1차에서 지난 11월 달에 1등 한 사람이 2차 선거를 들어가 가지고 투표를 한참 한 서너 시까지 투표하다가 투표를 중단했어요. 그리고 이 사람이 문제가 있다 가지고 떨어뜨리고 지금 다시 선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조제스쿠라는 사람인데 조제스쿠가 출마를 못하니까 그 사람을 이제 후광을 입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지금 이번에 또 1차 투표에 1등을 했는데 그걸 또 취소할지 안 할지 모릅니다. 프랑스의 마크롱에 대해서 르팽에 대해서도 여하튼 무슨 기소를 해가지고 못하게 하고 어쨌든 후보 자체가 옳은 후보냐 나쁜 후보냐 이런 식으로 규제를 하고 있어요. 이게 어째 보면은 이란 대통령 선거보다 못하거든요. 이란 대통령도 대통령 후보들을 종교 그 지도부가 정해주잖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못한 거죠. 이미 정한 사람도 지금 쫓아내니까. 독일도 지금 머츠가 역사상 최초로 1차 투표를 과반수를 획득을 못했어요. 네. 대단한 창피죠. 2차 투표를 할까 말까 해서 또 떨어질까 봐. 그런데 이제 해가지고 여튼 과반수를 더 얻었는데 지금 독일 대한당이 지지율이 선거 때는 20% 득표를 했는데 지금 지지율이 집권당을 초월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도 이제 절대로 이 사람은 연정을 못하게 막아놔가지고 집권을 못하게 하고 있죠. 이게 이제 전부 이제 금융 카르텔이 지배하고 있다는 게 이제 그 사람들의 분석인데 공식적인 이야기는 아니죠. 약간 음모론으로 들어가는 건데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지금 머츠도 블랙락 출신이고 캐나다의 카니도 골드만삭스 출신이고 마크론도 알다시피 이제 프랑스 금융 재벌하고 런던하고 연결돼 있죠. 스타머는 뭐 영국이라는 나라 자체가 영란은행이 다 좌지우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이제 주권을 강탈하는 역할을 계속 할 거기 때문에 이 전쟁이 굉장히 오래 갈 가능성이 좀 있다. 어떤 이런 측면에서. 어쨌든 지금 현재로는 프랑스, 독일, 영국은 내정이 굉장히 불안정하고요. 정치적인 압박 속에서 이게 전쟁을 계속 확대하려고 하고 있는데 이게 1920년대하고 모습이 진짜 비슷해요. 세 나라 모두 경제난과 청년 실업과 이민 문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있고 지금 군비를 가난한 나라들이 빚이 100% 이상 된 나라들이 뭐 군비를 지금 투자하자 하고 있거든요. 네. 이게 굉장히 비정상적이잖아요. 그런데 유럽에서는 민중이 들고 일어나서 정권 바꿀 수 있는 나라는 프랑스밖에 없어요. 나머지는 다 이제 옛날부터 귀족들이 장악한 거죠. 그래서 프랑스에서 뭔가 생길까봐 되게 이제 긴장하고 있는 옛날에 뭐 나폴레옹 군대 보고 되게 그거 하듯이 그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고 영국이 가장 탄압적인 조치를 하고 있어서 영국은 지금 거의 뭐 민주주의 나라라기보다는 굉장히 그 공포 정치하는 나라로 좀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추세를 보면은 글로벌리스트 지배층이 전쟁을 통해서 권력을 유지하려 너무 무리를 해서 몰락을 앞당길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누가 이걸 앞당겨 주지는 않겠죠. 그런데 전쟁하다 보면 이럴 수가 있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로 보면 지금 갈등이 굉장히 확산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하죠. 뭐 지금은 예멘과 잠시 휴전을 했지만 19개월간 분쟁을 해가지고 미국이 굉장히 혼난 상태고요. 트럼프는 항복이라 했지만 사실상 뭐 항복은 말이 안 되는 소리고
항공모함이 가가지고 그 함재기만 몇 대가 빠졌잖아요 벌써. 그 네. 세대 그 2차 대전 이후에 함재기를 가장 많이 잃었을 거예요. 그런 상황이고 이란과 전쟁 가능성을 되게 이야기를 했고 이제 지금 쫓겨난 마이크 월츠가 이란 직접 전쟁을 엄청 추진했었어요. 그렇다가 이제 어쨌든 물러났기 때문에 일단은 이란과 전쟁 가능성이 좀 줄어든 상태인데 어쨌든 트럼프 통제하에 있는지 없는지는 정확히 알 수가 없습니다. 인도 파키스탄이 지금 긴장하고 있는데 이것을 나중에 반응을 보면 러시아나 중국은 굉장히 이제 중재를 하고 자제를 하고 있고 특히 이제 러시아는 푸틴이 이제 모디한테 전화를 해서 이제 여러 가지 정책에 찬동해주고 이제 모디가 이제 푸틴을 초청했는데 가겠다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그 말은 모디가 국내 입지 약한 걸 도와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네. 이미 이게 러시아하고 인도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대로 에너지를 뭐 어떻게 한다 이게 일어날 공산이 없는 거죠. 오히려 인도가 미국하고 손잡고 파키스탄의 배후가 중국이지 않겠냐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반대네요. 파키스탄하고 중국하고 친하긴 하죠. 그래서 처음에는 시팩이라는 그 항로, 그러니까 중국에서 이제 파키스탄을 통해서 이제 UAE로 가면은 한 열흘 만에 대충 가거든요. 이게 저기로 가면 상해로 가서 가면 30일 걸리는 거를.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개척해 놨는데 중국이 파키스탄하고 관계는 좋지만은 또 중국이 파키스탄이 또 미국하고 같은 편이에요. 어쨌든 그래요? 이게 파키스탄이 양쪽에 그러니까 아프간 공격하면서 많이 도와줬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파키스탄이 지금 정치가 굉장히 불안정한데 양쪽 꼭두각시들이 좀 되는 측면이 있고요. 그래서 이 인도 파키스탄 긴장을 해석하기는 굉장히 힘들다고 봅니다. 지금 현재 뭐 자작극 이야기도 있고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그게 그럴 듯하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한데 현재 정보로서는 알 수가 없는 거고요. 어쨌든 이 타이밍에 반응을 보면은 서방에서는 가만히 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 인도하고 이제 중국하고 이제 러시아는 와서 막 모디를 응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가 그림이 약간 편을 어떻게 들은 이 사건이 자작극인지 아니면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누가 시켜서 일부러 일으켰는지 이런 것도 앞으로 이제 그럴 여러 수도 가지 있는. 지나가는 상황들에 따라서 예. 또 엄청난 또 충격이 올 수도 있겠군요. 어쨌든 지금 이 상황에서 이걸 일어났다는 게 좀 이상하고요. 어쨌든 지금 현재로 보면은 트럼프가 막 자기가 글로벌리스트를 제어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이거 글로벌리스트가 좀 반격하고 있는데 트럼프가 지금 제어를 못하는 형국인 것처럼 보입니다. 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그렇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지 이게 근거가 없어요. 그렇죠. 근거가 없는데 전체적으로는 갈등이 확산되고 있다. 이러저러한 그 현상들을 보면 예. 그 이유가 이러한 데서 나오지 않았겠냐라고 추론을 하는 단계다 현재는.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지만 어쨌든 증거가 없기 때문에 단정할 수 있는 건 하나도 없는데 좀 이상하게 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예, 그렇게 보시면. 그러니까 이렇게 혼란스러운 세계상 가운데서 예. 러시아의 붕괴, 경제적 붕괴를 예, 추진했던 오히려 서방 세계, 특히 유럽이 예, 오히려 예, 붕괴될 수 있는 가능성, 예, 요게 더 커지고 있다. 이렇게 예. 좀 정리를 하면 되겠군요.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좀 지나는 여러 가지 뉴스들을 좀 더 정리해서 나중에 또 한번 예, 모시도록 뭐 하겠습니다. 예, 예. 네, 네 오늘 오늘 러우 전쟁 예.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일어나는 서방 세계, 유럽에서의 여러 가지 상황들, 정치적 상황들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여러 지점들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좀 살펴봤고요. 오늘 함께해 주신 진재일 교수님 좋은 인사이트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이번 5월부터가 저는 강력한 기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기회를 여러분들 또 놓치게 되신다면 한참을 또 돌아가셔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러한 시장에 맞는 종목들과 섹터들로 여러분들이 수익을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실전 매매 기법 훈련반 1기를 통해서 이미 그 효과는 검증이 되었어요. 드디어 방향을 잡았다. 장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계좌가 빨간색입니다. 뭐 이런 피드백들을 주셔서 2기에서는 시장에 맞춘 실전 강의, 진짜 수익을 위한 훈련이 진행된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에 한 번의 결정이 여러분들의 계좌를 수익이 나는 계좌로 만들어 드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거니까 이 기회를 꼭 놓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